안녕하세요. 5시간의 첫 번째 세션으로 AWS 파운데이션과 ECS를 소개시켜 드릴 메가존 클라우드의 프리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신종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약 45분 동안 저희 세션은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과 ECS 세션이 끝나고 이따 실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세션은 AWS 파운데이션인데요. AWS는 난이도에 따라서 크게 101 섹션, 201 섹션, 301 섹션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세션은 101 수준에 해당하는 파운데이션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목차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무엇이고, 그리고 why AWS, 왜 AWS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요 AWS 서비스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클라우딩 컴퓨팅이란 무엇일까요? 요즘은 이 질문을 물어보면 모든 분들이 다 답을 알고 계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가 보이는데, 지금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 서비스들을 클라우드에서 그대로 구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IDC 센터가 보이고 L4 스위치 밑으로 웨바스 DB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를 통해서 그 협력사들과 전용선을 연결하여서 같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또 고객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가면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같이 그 답은 이 세션을 진행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기존의 IDC 센터의 모습인데요. IDC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IDC 센터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야 되고, 또 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야 되고, 또한 하드웨어도 구매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초기 높은 투자 비용이 발생하고 많은 공수가 들고 그 인력과 소요 시간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정적인 용량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더라도 새롭게 하드웨어를 구매해야 되는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죠. 하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요. 필요할 때 언제나 쓸 수 있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유연한 용량을 가지게 됩니다. 그 AWS의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인 S3를 보면 사실 이게 객체 스토리지고 무제한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에 대해서 용량을 더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적은 노력과 적은 소요 시간이 발생하는데요. 사무실에서나 집에서나 언제 어디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클라우드 컴퓨팅은 초기 투자나 장기 계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IT 리소스와 애플리케이션을 원할 때 언제든지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쉽게 예로 들면 여러분 그 전기 플러그 있잖아요. 전기 플러그를 꽂으면 가전제품을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기 요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클라우드도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사용을 원할 때 플러그를 꽂고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내야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클라우드 컴퓨팅을 선택해야 되는지 크게 6가지 이점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 데이터 센터들도 필요하고, 그 데이터 센터들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또 운영 인력이 필요하고요. 또 많은 장비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초기 투자 비용이 클라우드에는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RI 요금제라든지 예약 요금제, 스판 요금제 등의 클라우드의 그 많은 요금제들을 활용하고, 또 그 사용한 만큼 서비스 요금은 점점 매년 그 할인이 돼서 감소되는 그 운영 비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영 비용이 절감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트래픽에 따라서 유연하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줄이고 하는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이 가능한 구조가 클라우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속도 및 민첩성, 여러분들 애자일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애자일하게 클라우드를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말 수분만의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 그 특징이 클라우드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인프라에 대한 관리나 서버 증설과 같은 일련의 유지보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은 채 고객들에게 비즈니스, 혁신적인 서비스만 제공하게 되는 그런 장점을 갖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인데요. 요즘 모든 서비스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죠.
서울에서 서비스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BTS나 그런 그 K-pop 스타들의 인터넷 예약을 위해서 해외에서 트래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울 리전 아니고 글로벌 리전에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사실 수분 내에 그 글로벌 리전에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6가지의 그 장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초기 선투자 비용이 없다고 했는데, 클라우드의 초기 투자 비용이 0원인 방면에 데이터 센터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죠. 어디서 많이 들까요? 바로 데이터 센터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빌리고 그런 센터들을 유지하기 위한 뭐 항원항스키라든지 여러 그 장비들, 그리고 유지보수 업체의 인력 비용이 따로 발생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그런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게 되어서 원할 때 빠르게 바로 당장 다음 주라도 구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 절감이라고 했는데, 사실 클라우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 플러그를 꽂은 거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고 끄는 거에 있어서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고객한테 드리고 싶을 때 켰다가, 그리고 그런 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 이벤트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다시 끄면 요금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구조가 클라우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크 시간에 있어서 그 피크 시간에 맞게 인프라를 올릴 수 있고, 또 피크가 없어지면 또 인프라를 줄이고 해서 그런 자원 낭비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간과하실 수 있는 요금이 또 있어요. 이제 히든 코스트라고 불리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이게 전력 비용이라든지 항원항스 비용, 상면 비용, 운영관리 인력 비용,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향후 증설 비용은 그 클라우드 요금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요금들은 실제로 데이터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요금이지만,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의 인프라 요금과 사용 요금만 내게 되면 저런 히든 코스트 요금은 따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다음은 탄력적인 운영 및 확장에 대해서 보면, 클라우드는 탄력적 확장이 가능하고 기존 데이터 센터는 비탄력적이라고 이제 그 앞에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 실제 트래픽에 따라서 그 인프라를 트래픽에 따라서 증설하면 그만큼 탄력적으로 인프라를 늘리고 그 탄력적인 시스템에서 실제 그 트래픽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그에 반면에 이제 IDC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트래픽을 높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트래픽은 발생하지 않았고 자원은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자원을 마련했는데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하면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데이터 센터에서는 있게 되는 구조가 한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속도 및 민첩성 부분인데, AWS나 이런 클라우드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빨리 만들 수 있어요. 그 인프라 규모에 따라서 1시간 만에 만들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서비스를 구축할 수도 있고, 일주일, 많게는 뭐 한 달, 이렇게 적은 시간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프라미스 기존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서버도 발주를 해야 되고, 또 발주한 게 만약에 안 오면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그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인프라가 와도 사람이 시간이 안 되면 구축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곧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 속도 및 민첩성 부분이 클라우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확장 같은 경우에는 AWS 기준으로는 전 세계 리전에 AWS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리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글로벌 리전에서 서비스를 이제 구축하는데, 서울 리전에서도 뭐 예를 들면 도쿄나 뭐 버지니아나 뭐 아일랜드 같은 다른 대륙에 있는 곳에 서비스를 진행하더라도 바로 구축을 서울에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AWS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Why AWS라고 제가 장표를 따로 준비해 봤는데요. AWS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년 연속 마켓 리더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사실 이게 얼마나 많은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 비전을 실제로 실천했는가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비전을 갖고 있고 실제 그 비전을 가장 많이 실천한
그 마켓 리더로서 9년 연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WS는 200개 이상의 서비스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지금 현재 서울 리전 같은 경우에는 약 143개 정도의 서비스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카테고리는 매년 그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 서비스가 2006년에 최초로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약 8,000개 이상의 신규 서비스 및 기능을 출시한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서비스의 기능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90% 이상의 서비스 기능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고객의 피드백으로부터 시작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보면 참 고객 지향적인 벤더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인프라로 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현재 24개의 리전을 보유하고 있고 76개의 가용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6개의 가용 영역은 그 두 번째로 큰 클라우드 벤더사보다 약 2배 정도 많은 가용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약 245개의 나라와 지역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16개의 POP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이 CDN 서비스를 POP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POP 서버들의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현재 약 216개의 POP 엣지 로케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리전과 가용 영역, 어베일러빌리티 존이라고 불리는 이 가용 영역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전은 이 AG라고 불리는 이 가용 영역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가용 영역은 뭐냐면 리전 내 위치한 복수개의 데이터 센터들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 센터들이 각각 고가용성 이중화 구성의 기본이 돼서 위치한 데이터 센터들의 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리전 기준으로는 3개의 가용 영역이 있고요. 그래서 리전 안에 가용 영역이 있는데 서울에는 이 가용 영역이 3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 가용 영역은 대한민국 3곳이 있지만 그 위치는 사실 이제 비밀로 있어요. 저도 확실히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엣지 서비스의 캐시 서버가 운영되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리고 AWS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사실 이제 AWS가 아마존으로부터 시작된 서비스고, 아마존의 그 파트너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벤더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이 컨설팅 업체, 그리고 글로벌 컨설팅 업체들의 이런 파트너십도 AWS는 보유하고 있고, 또한 이런 기술 벤더의 파트너 네트워킹도 보유하고 있어서 새로운 혁신 서비스가 나오면 이런 벤더사의 그 기술을 다 접목해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주요 AWS 서비스 소개를 할 시간인데요. AWS 서비스에는 개발자 도구라든지 관리 및 거버넌스, 보안 작용 증명 및 규정 준수,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데이터베이스, 분석, 비즈니스 생산성, 인공지능, 네트워크 및 콘텐츠 전송, 컴퓨팅, 스토리지, 이런 카테고리로 있는데요.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이렇게 색칠해진 요 부분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및 콘텐츠 전송 부분인데요. 네트워크 콘텐츠 전송은 VPC, 다이렉트 커넥트,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터 53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VPC는 사용자가 정의하는 가상의 네트워크로서 실제로 클라우드에서 논리적으로 격리된 가상의 네트워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브넷과 라우트, NAT, IP, NACL, 스크립트 그룹, VPN 같은 서비스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는 DX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맨 처음 장에 온프레미스에서 AWS 인프라와 협력사 연결할 때 전용선을 통해서 연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전용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와 사용자 IDC 사무실 간에 프라이빗하게 전용선 연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프론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CDN 서비스인데요. 사실 이제 AWS에는 216개의 POP 엣지 로케이션이 있다고 했고,
그 POP 로케이션은 아마존 백본망으로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엣지 그 로케이션의 그 영역으로 아마존 백본망을 사용해서 CDN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정적 컨텐츠라든지 뭐 라이브 및 온디맨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게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글로벌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고객사 분들이라면 이 클라우드 프론트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라우트 53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도메인을 구입하고 그 도메인 구입한 것을 실제 AWS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 도메인을 구매해 봤는데요. 도메인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비용을 들지 않고 저만의 도메인을 발급받던 기억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 라우트 53을 이용하면 가용성과 확장성이 높은 DNS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AWS 환경 내에서 인터넷 DNS 구성 및 퍼블릭 DNS 서비스 그리고 API 활용을 손쉽게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일 처음 장으로 돌아가면 그 기존에 IDC 환경이 있었고 이렇게 L4 밑으로 웨버스 DB가 있었고요. 라우트에 라우팅 되어서 협력사와 전용선 연결이 되었고 이렇게 CDN 서비스를 이용해서 정적 컨텐츠를 고객들한테 배포를 하여서 이렇게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을 했죠. DNS 서비스도 물론 사설 DNS 서비스를 이용했겠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이걸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면 가능할지 질문 드렸잖아요. 그 답은 바로 가능합니다 였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IDC 환경을 VPC라는 그 가상의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구현을 하고 그 안에서 웨버스 DB를 EC2 인스턴스나 RDS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그래서 이 라우팅 서비스를 라우트를 통해 라우팅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VPN이나 그런 것도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DX 다이렉트 커넥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협력서와 전용선 연결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CDN 서비스인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정적 컨텐츠를 배포하고 그런 정적 컨텐츠 또는 S3와 연동해서 정적 웹 호스팅 그 웹사이트 운영도 가능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우트 53에서 그 도메인 발급받은 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매핑하면 실제로 요 클라우딩 서비스만 갖고 하나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드릴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 이 VPC 안에 그 서브넷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서브넷 보시면 이제 퍼블릭 영역과 프라이빗 영역으로 이제 나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외부망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이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이제 나눠져 있어서 실제 이 이중화가 실제 물리적으로 분리된 곳에 이루어져 있어서 웨버스 DB가 실제 이제 구현이 되게 되는 모습이 되겠죠. 물론 이렇게 다이렉트 커넥트와 클라우드 프론트 라우터 53 서비스를 같이 이용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온프레미스의 IDC는 AWS의 VPC로 보시면 되고요. 전용선은 다이렉트 커넥트 DX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트 딜리버리 네트워크라는 이제 CDN 서비스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DNS 서비스는 똑같이 라우터 53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L4 스위치는 저희 엘라스틱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ELB 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라고 하는 ALB를 통해서 실제로 똑같이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컴퓨팅 부분인데요. 컴퓨팅은 사실 더 많이 접하시게 될 AWS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고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EC2가 있습니다. 사실 EC2가 왜 EC2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은 이게 엘라스틱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서 이 C가 2개라서 EC2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EC2는 인스턴스에 여러 개의 EBS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고요. 실제로 EBS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블록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볼륨을 마운트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가 되고 그런 EBS 볼륨을 EC2에 마운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륨 크기는 1기가부터 16TB까지 있는데 실제로 더 큰 용량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은 이제 ELB로 넘어가면 이제 이거는 노드 밸런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트래픽을 자동으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고 서비스 가용성을 향상시켜서 실제로 이중화 구성을 할 때 쓰이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은 그 엘라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ELB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서브리스 서비스의 하나인 람다라고 있는데 서버를 실제 관리할 필요 없이 코드 기반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컴퓨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팅에 대한 그 관리나 그런 것들은 필요 없고 실제 이 람다 서비스를 사용한 비용만 시간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고 실제로 코드가 실행되지 않으면 요금도 부과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브리스 환경을 구축하실 때 이 람다 서비스를 많이 접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엘라스틱 빈스톡이라고 있는데 그 AWS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용량 프로비저닝, 로드 밸런싱, 오토 스케일링, 상태 모니터링에 대한 배포 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아마존 앱 서비스의 컴퓨팅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제가 뒤에 장표를 마련한 엘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가 있는데요. 도커 컨테이너를 지원하고 확장성이 뛰어난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EC2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서비스인데 요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C2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엘라스틱 컴퓨팅 클라우드라고 해서 EC2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많이 접하신 버추얼 머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마존의 VM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재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고 쉽게 확장과 축소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EC2에 대해서 어떤 패밀리가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볼 텐데 그 아마존 EC2에 보면 인스턴스 패밀리 종류가 있습니다. 그 크게 7가지 종류가 있고요. 첫 번째로 컴퓨팅 메모리 네트워크 리소스의 균형적인 범용으로 쓰이는 그 M 시리즈가 있고 그리고 EC2에서 프로세스가 최고로 성능이 발휘될 수 있는 CPU 위주의 CPU 최고의 CPU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C 시리즈가 있습니다. 또한 메모리 용량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R 시리즈로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비교적 저렴한 요금이지만 성능적으로 순간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는 T 시리즈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및 일반 목적의 GPU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때 쓰실 목적으로는 G 시리즈와 P 시리즈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높은 I/O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SSD 기반의 초고속 인스턴스 스토리지인 I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디스트 처리량, 단위당 최소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밀도 스토리지 기능이 있는 D 시리즈가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스턴스 네임을 보면 지금 M5 라지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처음에 M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범용이라든지 컴퓨팅, C 시리즈, 인스턴스 패밀리를 그 의미하고 요거는 M 시리즈가 되겠죠. 그리고 이 5는 실제 그 인스턴스의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가장 최신 세대의 CPU와 그 하드웨어를 사용한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높을수록 비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라지 요거는 인스턴스 사이즈인데 그게 하나씩 커질 때마다 용량 및 가격이 2배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스펙을 변경할 때에는 인스턴스를 정지하고 인스턴스의 스펙을 변경하여서 실제로 그 인스턴스 시작을 하면 변경한 스펙으로 인스턴스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EC2 서비스에 관해서는 많은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윈도우, 센토OS, 데비안, 수세 리눅스, 유분투 리눅스, 레드햇 시리즈 등의 많은 종류의 OS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OS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아마존 EC2의 보안 그룹을 보면 사실 이제 온프레미스에서는 방화벽을 이용해서 그 네트워킹이라든지 포트라든지 그런 거에 제한을 걸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보안 그룹을 사용해서 기존의 방화벽에서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 등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화 프로토콜도 정의할 수 있고 허용화 포트 또한 허용화 IP 주소를 시큐리티 그룹에 포함시켜서 그런 네트워킹 제한을 실제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해커가 뭐 22번 포트로 접근하려고 해도 이 해당 포트를 제한을 하게 되면 이 인스턴스에 접속이 안 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알아보면 아마존 EC2는 계층화된 보안 그룹을 구성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시큐리티 그룹은 80 포트만 허용하고 그 밑단에 그 내부망을 위한 시큐리티 그룹은 8080 포트만 허용되고,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큐리티 그룹은 3306 포트만 허용하게 된다면 이 해당 포트만 그 허용이 되고 그 외 포트는 그 차단이 되어서 뭐 해킹 위협으로부터 이 내부 인스턴스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존 EC2에는 여러 가지 과금 옵션이 있는데요. 그 크게 온디맨드 요금제와 RI 요금제, 그 스팟 요금제라고 있습니다. 먼저 온디맨드 요금제는 약정 없이 쓴 만큼만 지불하는 그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트래픽이나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온디맨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과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얼마나 쓰는지 내가 알고 있고 예약을 통해서 약정을 통해서 그 요금을 좀 절감하고 싶으시면 리저브드라고 해가지고 RI 요금제로 이용을 하게 되면 1년 혹은 3년 약정으로 40에서 70% 할인을 받으며 인스턴스를 운영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스팟 요금제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경매 방식의 요금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서 한번 사용했었던 인스턴스를 다시 재활용하여 사용하게 되는 인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스팟 인스턴스는 온디맨드에 대비해서 이게 74%, 약 74%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온디맨드는 약정 없이 쓴 요금만큼만 지불하고 RI 요금제는 약정 요금제인데 1년 그리고 선결제를 포함할 수 있고요. 1년 선결제 없음 했을 때 38% 절감, 그리고 표준 3년 약정을 하고 선결제를 했을 때 54%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약정을 하고 선결제까지 하면 52% 절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 장표가 조금 그런데 더 절감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팟 인스턴스는 실제로 74%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오토 스케일링 부분인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토 스케일링 부분은 이렇게 서버가 자동으로 확장되고 트래픽에 따라서 그 인프라 리소스를 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M사의 트래픽이 평소에는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주말 특가 할인이나 신규 런칭 이벤트에는 이렇게 트래픽이 갑자기 치는 거죠. 갑자기 이제 치고 이렇게 과부하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요 치는 트래픽을 어떻게 수용을 했을까를 보면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게 요 정도 리소스를 더 할당해서 이 트래픽을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오토 스케일링 할 때 앞서 설명드린 EAB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이제 온프레미스나 기존 IDC는 트래픽이 갑자기 치는 것을 대비해서 최대 트래픽 기준으로 인프라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최대 트래픽을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자원을 할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트래픽이 칠 때는 수용이 되지만 평소에 트래픽은 이렇게 낮은데 이만큼 자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 76%의 자원이 낭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트래픽의 기준으로 이 트래픽이 적을 때는 인프라를 적게 유지를 하고 트래픽이 칠 때는 인프라를 늘려서 이 트래픽에 대비하여서 탄력적으로 인프라를 운영하게 되는 구조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ELB와 클라우드워치라는 저희가 제공하는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매트릭을 적용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평균 CPU 사용률이 80에서 100% 있을 때 인스턴스를 2개를 추가하고 평균 CPU 사용률이 60에서 80%일 때 인스턴스를 1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CPU 사용률이 20에서 40%밖에 활용을 안 될 때는 이때는 인스턴스 1개를 제거하게 매트릭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CPU 사용률이 아예 0에서 20%밖에 안 쓸 때는 인스턴스를 2개를 제거하게 되는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맞춰서 CPU 사용률에 따라서 EC2가 늘어나고 또한 제거가 되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트래픽의 기준으로 유연하게 인프라 자원을 쓸 수 있게 되는 구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도식화하면 이렇게 로드 밸런스에서 그 부하 분산을 하게 되고요. 그 클라우드 와치에서 이런 매트릭에 의해서 그런 어떻게 CPU 자원을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 판단을 하게 되고 그 판단에 있어서 CPU가 실제로 증설이 되면 죄송합니다. 인스턴스가 그 추가가 되면 이 추가된 인스턴스를 ELB를 통해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이렇게 분산하게 되는 자동으로 분산하게 되는 구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분산되는 거는 이게 가용 영역도 다르게 설정을 해서 클라우드 안에서는 가용 영역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물리적으로 분리된 그 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WS 람다인데요. 그 서버리스 컴퓨터의 대표적인 서비스로 AWS 람다가 있는데 컴퓨팅 자원 등을 컴퓨팅 자원을 관리하지 않고 그 코드 기반의 컴퓨팅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면 이미지를 업로드 했을 때 이 람다에서 해당 이미지를 리사이징하는 코드를 실행하게 하고 그 또한 뭐 개발 서버나 프로덕션에 배포를 하게 된다면 그 자동으로 서버 관리 없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미지가 올라오면 즉시 람다가 리사이징하는 코드를 실행 그리고 배포 그렇게 서버 없이 그런 하나의 그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람다는 사실 이제 서버를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하는 요금은 발생하지 않고 실제 이 람다가 사용된 시간 밀리세컨드 단위의 시간만 과금이 되는 구조의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 네트워크 및 콘텐츠 전송 그리고 컴퓨팅 서비스 알아봤는데요. 다음은 스토리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서비스는 이렇게 S3, 글레이셔, 그리고 EBS, EFS,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S3를 보시면 사실 AWS 서비스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 가장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AWS 서비스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객체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특징은 용량이 무제한이에요. 기존의 온프레미스 스토리지나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노드 값이 한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파일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러면 용량이 무제한일 수가 없죠. 하지만 이제 S3 같은 경우에는 객체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용량을 무제한으로 늘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거는 실제로 S3에 저장이 되면 물리적으로 분리된 그 가용 영역에 세발 복제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99.9999%의 안전성, 9의 9승이죠. 절대 그 안전성이 내구성이 깨지지 않고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저렴한 비용이 장점인데 그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내가 쓸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까지 증가되지 모를 때 S3는 그냥 그 데이터에 사용된 요금만 내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레이셔 같은 경우에는 같은 S3의 서비스인데요. 그 S3에는 크게 S3, S3IA, 글레이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글레이셔는 S3의 가장 아카이빙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금은 가장 저렴하고요. 데이터 보관 및 백업 용도로 아카이빙 용도로 쓰실 수 있는 스토리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글레이셔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안 나왔지만 사용 요금은 가장 저렴하지만 액세스 비용은 기존의 S3보다 조금 더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목적을 데이터는 많이 액세스하지 않지만 장기 보관하거나 아카이빙 용도로 10년 이상 보관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글레이셔 스토리지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EB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이제 사용하시고 아시는 볼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록 스토리지고요. 그래서 이런 EBS는 EC2 인스턴스에 이렇게 마운트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특징으로는 EC2 여러 대에서 EBS를 동시 마운트하는 것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NAS라고 하죠. 사실 이제 NFS 파일 시스템을 갖고 있는 EFS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요거는 실제로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프레미스 리소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하고 탄력적이고 완전 관리형인 NFS 파일 시스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도 저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EFS는 EBS와 다르게 수천 개의 아마존 EC2 인스턴스가 동시에 파일 시스템에 연결이 가능한 구조로 되겠습니다. NFS의 구조로 마운트가 되겠죠. 그리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온프레미스의 장비와 클라우드 기반의 스토리지를 연결하여서 스토리지 인프라와 안정적인 통합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데이터 백업도 이용하고 계신데, 그런 서드파티 솔루션의 백업 솔루션의 테이프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를 이용한다면 똑같이 클라우드의 S3 스토리지를 이용하여서 버추얼 테이프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게 되고, 그러면 똑같이 서드파티 백업 솔루션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S3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체 기반의 무제한 파일 저장 스토리지고 99.99999의 구승의 내구성을 갖고 있는 안전성이 보장된 스토리지다. 그리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하게 되는 과금 구조. 그리고 그 모든 객체 스토리지는 엔드포인트 URL을 통해서 손쉽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그 여러 아마존의 그 웹 서비스의 서비스들과 연동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S3의 기능 중에 하나인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기능을 사용하여서 실제 서버 없이도 정적 컨텐츠에 한해서 웹 서비스를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글레이셔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그 S3의 내구성을 갖고 있고, 아카이브 및 백업 용도의 콜드 데이터를 위한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3 대비하여서 약 5분의 1 비용으로 저렴하게 저장이 가능하고요. 액세스를 할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아카이빙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액세스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뿐이에요. 하지만 시간을 적게 걸리고 액세스를 자주 하는 거라면 아마존 글레이셔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S3IA나 S3를 이용하셔서 스토리지를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시면, 이제 아마존 S3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는 처음에 아마존 S3 무제한 스토리지죠. 여기 보관을 하고, 객체 스토리지의 가장 큰 크기는 최대 5TB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의 기준으로 5TB가 최대고, 그 수는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3IA라고 해서 S3와 같은 내구성과 성능을 가지지만 S3보다 조금 자주 접근하지 않은 데이터를 S3보다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는 S3IA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S3IA와 또한 이제 아마존 글레이셔 같은 서비스는 액세스를 많이 하는 그 용도의 스토리지로는 사용하기 조금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아카이빙이라든지 데이터 백업 용도로 쓰기에는 아마존 S3IA와 아마존 글레이셔라는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백업, 아카이빙 백업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다시 EBS로 돌아가면, 이제 엘라스틱 블록 스토리지라고 해서 실제로 그 온프레미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블록 스토리지죠. AWS의 EBS 특징으로는 단일 가용 영역 내에서 여러 서버에 거쳐 복제되지만 여러 개의 EC2에 하나의 EBS 볼륨이 마운트가 되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개의 EC2에 여러 개의 EBS는 마운트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AWS 주요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컨테이너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준비한 거는 대표적인 서비스로 아마존 ECS가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EC2 인스턴스를 기반으로 한 컨테이너,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많은 환경에서 이렇게 컨테이너들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하려면 그에 따른 툴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런 방안을 위해 마련된 것이 EC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EC2 기반의 컨테이너 서비스인 게 EC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모든 구매 컨테이너를 관리할 수 있고, 유연하게 컨테이너 배치도 가능하고, 다양한 AWS 플랫폼과 통합되어서 예를 들면 컨테이너의 로그 부분을
AWS 서비스인 클라우드워치와 연동해서 로깅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컨테이너 배포 관리를 통합된 솔루션으로 ECS에서는 실제로 블럭스라는 컨테이너 배포 오픈소스로 된 솔루션도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관리와 자원 관리 배치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마존 ECS는 부하 분산도 가능해지고 뒷단에 AWS 서비스를 활용해서 로깅도 가능하며 접근 제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ELB를 연동해서 자동 확장 또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수많은 이제 네트워크 서브넷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정해서 네트워킹을 지정할 수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워치 같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해서 모니터링 또한 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EC2 기반의 컨테이너 관리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 ECS의 구성 요소로는 크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클러스터는 이런 컨테이너들이 EC2 기반에서 돌아가고, 그런 EC2들의 집합체, 그런 한 대를 클러스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는 하나의 기본이 되는 단위로 저희는 이제 태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태스크에서 하나의 태스크에 하나의 컨테이너가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개의 복수의 컨테이너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의해 주는 것이 태스크 데피니션스라고 하는 작업 정의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컨테이너나 도커 컨테이너를 사용하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컨테이너 컴포짓이라는 설정 파일이 있는데 그거와 유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서 작업 정리를 하실 수 있고, 그런 컨테이너들의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어서 이 각각의 에이전트들과 EC2 컨테이너 관리하는 서비스와 통신하게 되고, 이런 통신하게 되는 클러스터 리소스 작업 및 상태 관리는 매니저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스케줄링 관리도 할 수 있고요. 스케줄링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로 컨테이너를 배포할 거고 어떤 자원을 컨테이너에 할당할 건지를 상태에 따라서 스테이투스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도를 보시면 두 개의 가용 영역에 실제로 이렇게 컨테이너를 크로스로 배포할 수 있고요. 이런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다커 엔진이 설치가 되고, 그 다커 엔진에 하나의 태스크가 있고요. 기본이 되는 태스크 안에 컨테이너를 하나 또는 복수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컨테이너 인스턴스에 ECS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고, 이런 ECS 에이전트는 에이전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연결이 되어서 아마존 ECS에서 같이 이 ECS 에이전트 통해서 실제 컨테이너와 통신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모든 서비스에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API 레벨에서 이런 컨테이너들을 관리하고, 또한 이런 컨테이너들을 또 다른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저는 아마존 ECS 서비스를 통해서 API 모듈로 제공된 API로 이게 제공된 이런 것들을 다른 서비스에 배포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실제 컨테이너 환경에서 개발을 하실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런 스케줄링을 할 수 있게끔 아마존 ECS에서 블럭스라는 오픈소스를 인테그레이션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러스터 관리할 수 있는 것들도 아마존 ECS에 통합돼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 머신 이미지 AIMI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컨테이너를 위한 AIMI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컨테이너 관리 솔루션과 컨테이너 CLI 툴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세션 AWS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한 서브리스에 대해서 핸즈온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